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 3주 만에 만나나요? 네. 쌤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 쪽을 이제 먼저 담당하게 되겠는데요. 쌤 전화번호 하나 기록해 놓으세요. 부모님한테도 쌤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공부에 대해서 뭐 상담한다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쌤한테 직접 전화 주든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라는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르치던 물리량이 따로 있겠어요. 대표적인 물리량이 어떤 거 있습니까? 한데요. 흔히 말하는 SI 유니트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길이가 있겠고요. 시간이 있겠고 질량이 있겠네요. 이게 일단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습니다. 물리를 나타내는데 한글로 길이, 한글로 시간 다 쓰기 어렵잖아요.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걸 한글로 원소분의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한글로 다 쓰겠냐는 거예요. 영어 쓰면 더 심하죠. TIM, 타임분의 거리, 뭐 디스턴스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들에 대한 대표적인 기호와 단위를 쓸 거 하겠습니다. 길이의 가장 기본적인 기호는 length에서 나왔습니다. L 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은 거리, 뭐 distance, S 이렇게 쓰기도 하겠고요. 예, 어서 오세요. 또는 뭐 낙하 높이 한다면 H, 하이트에서 나와서 H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차리고 이쪽 집중해. 길이의 단위, 가장 기본 단위는 뭘까요? 미터. 그렇지? 미터예요. 미터는 어떻게 정했었을까? 무슨 기체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마다마다 자기 신체를 가지고 길이를 정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속담 들어봤습니까? 그 길이 뭘까요? 한 길, 10길. 이게 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그런 것들. 이해됐어요? 미국에서는 꽤 지금까지도 뭐 야드라든지 또는 뭐 피트라든지 이런 단위들을 쓰고 있죠. 인치 이런 것들. 그죠? 뭐 알다시피 뭐 피트라고 하는 것은 발 길이에서 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야드는 예전에 영국의 뭐 왕 몇 사이가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길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한 길 한 거하고 여러분의 한 길 한 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동양은 상대적으로 일찍 통일됐습니다. 뭐 때문에? 동양서는 단위가 꽤 먼저 통일됐습니다. 동양권에서는요. 반면 서양권은 지각관계였죠. 예전에 뭐 알려졌다시피 하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단위가 통일되기 전까지 여러 토양표를 봤을 때 한 3만 가지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부피에 대한 이런 단위인데요. 동양은 진시황이 단위를 뭐 예를 들어서 부피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통일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 잘 안 쓰죠. 여러분 한 배 부피 한 배 알아요? 한 말 해석하는 거, 그지? 길이 미터를 했는데요. 미터는 지구 둘레를 4천만 분의 1을 잡아서 그걸 1미터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지구 둘레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예, 반지름 6,400km 정도 됩니다.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12,000. 길이를 지구 한 바퀴 도는 길이를 4천만 분의 1을 낸 걸 1m라고 정의 내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구 둘레길이는 얼마 됩니까? 예, 정확하게 4천만 분입니다. 지구 둘레길이는 애도 없이 4천만 미터입니다. 지구 둘레 길이의 4천만 분의 1을 1m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지구가 중학교 2학년 공부 이미 해봤잖아. 그지? 지구가 완벽하게 구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커졌어요. 즉, 적도 반지름과 극 반지름의 차이가 조금 나네요. 물론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 길고요. 그래서 지구 둘레 길이를 적도 따라서 이렇게 돌린 것과 지구 둘레 길이를 북극 따라서 북극남극 따라서 이렇게 돌린 길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맞지만 프랑스 파리를 지나는 자원선이라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를 지나서 남극점, 북극점, 프랑스 파리 한번 다 돌아오는 요 길이의 그 길이의 4천만 분의 1을 1m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1m 길이 1m 길이 자를 하나 만들고 이 자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야 이게 1m라고 정의 내렸으니까 여기 대해서 절반 하면은 뭐 0.5m, 2배 하면 2m 이렇게 하자라고 도량의 통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도량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도 미국은 뭘 쓴다고? 인치라든지 뭐 야드라든지 마일이라든지 이런 거 씁니다. 뭐 혹시 미국 메이저리그 이런 거야 보면 시속 95마일의 강속구를 던진다. 그럼 도대체 시속 얼마야 이게? 우리는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1.6km가 1마일에 해당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도량이 서로 다른 도량을 쓰고 있으니까 변환시키는 과정이 좀 불편하죠. 미국이 좀 그래요. 그렇게요. 뭐 부피에 대해서도 뭐 걔네들 뭐 갤런이라든지 이런 거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전히 무게 이런 것들 질량, 뭐 파운드 이런 것들 쓰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왜 바꿔 하고 있어요. 하자는 거죠. 미터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 1m 길이 이게 정확하게 뭐 녹슬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빛이 진공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만 분의 1초 동안 가는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m의 제일 처음이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시간 기호로 타임에서 나왔겠죠. t 쓰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단위는 세컨드, 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나중에 뭐 태양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루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뭐 결국에 태양이 떴다가 또 다음 뜰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하루 잡았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24시간으로 나누고 60분으로 나누고 그걸 3600분의 1 시간을 1초로 나누는 거 그런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서는 또다시 이제 빛이 진공 중에서 몇 번 진동할 때 뭐 그때 시간을 정하는 뭐 그런 기준이 따로 나오게 돼요. 어쨌든 질량은 기호로 스몰 m을 쓰면서 매스에서 나왔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씁니다. 그럼 아닙니다.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물리량으로서 온도가 있겠고요. 몇 개 하는 개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류도 있겠네요. 온도의 기본 기호는 템퍼레처에서 나왔습니다. 라지 T를 쓰고요. 온도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절대 온도에서 나와서 켈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1기압하에서 물이 어느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를 100등분해서 나오는 게 그게 섭씨 온도가 되겠고 반면 절대 온도 이거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거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를 절대 온도에 비례토록 하게 해놨습니다. 개수는 넘버에서 나왔겠고요. 모량은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모르는 여러분들 이제 화학에서 아마 무시하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얘기죠. 전류는 커런트 I를 쓰고요. 단위는 암페를 씁니다. 특히 뭐 전류, 전압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 이름이 단위로 많이 쓰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전압이 단위는 뭐예요? 전압이가 볼트죠. 예,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누구예요? 저항의 단위는 뭐예요?
예, 저항은 옴 쓰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옴입니다. 전력의 단위는 뭘까요? 예, 와트가 되겠습니다. 제임스 와트 그 사람 얘기한 거예요. 전력량의 단위는 전력량은 일의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에너지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예, 줄이라 되겠고 역시 줄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뽑아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찌고 공부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아까 말했지만 이런 기호를 S라든지 H라든지 이런 것들 쓴다 했잖아요.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세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가 항상 일정한 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한글로 가속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 쓴 것을 가속도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까?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에는 가속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속도니까 어차피 미터과 세컨이니까 그걸 또 세컨라는 이게 이제 가속도의 단위가 되겠다고요.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공식이 뭡니까? F equal ma. 예, 그죠? 너무 중요한 공식이죠. 질량이 있고 질량에 대한 가속도의 변화가 있다면 그 두 개의 곱을 우리는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라고 표시되겠습니다. 결국엔 힘의 단위는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세컨드 제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에 대한 오늘의 공부가 시작될 거라고요. 이거 다 쓰기가 너무 귀찮네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하나의 새로운 단위를 써갑니다. 뭘까요? 힘의 단위. 그렇지. 뉴턴 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다시 한 번. 오늘 우리가 다룰 게 뭐라고? 힘이에요. 힘. 고전역학할 때 그 힘력이에요. 자, 그러면 힘의 정의. 힘이 무엇일까요? 물체의 운동 속도 방향 모양을 변화하는 원인. 그렇죠. 정확하네요.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작용한다. 물체 모양이 찌그러질 수도 있겠고 변형될 수도 있겠고 운동 상태, 이 운동 상태는 운동의 과잉과 빠르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변화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반대로 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 모양이 변형될 거 없고 물체 운동 상태가 바뀔 거 없거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간다면 알짜 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여러 개의 힘들이 모여서 하나의 알짜 힘을 만들어주는 게 연문입니다. 힘, 기호, 액트를 쓰고 있습니다. 방이 뭐 쓴다고? 뉴턴 쓰고 있다고요. 힘의 3요소가 있을 것이야. 힘의 3요소 뭐 있을까요? 작용자. 그렇지. 어디에 힘을 줬느냐 하면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줬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분필할 때 힘을 줬는데 여기 볼 때 왼쪽 힘을 줬는지 오른쪽 힘을 줬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거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이 힘을 내가 1N 줬습니까? 2N 줬습니까? 힘의 크기를 나타냈습니다. 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있다는 뜻은 우리는 이 힘을 벡터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아직은 좀 어려운 말이겠습니다. 챕터 2에 들어가면 이제 힘을 합성하는 힘의 벡터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힘이 뭡니까 하는 정도 수준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챕터 2에서는 그 힘을 합성해서 두 힘 또는 세 힘을 합성해서 하나의 힘을 표시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힘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걸 공부하게 되겠어요. 어떤 물체에 힘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를 하겠네요. 뭔 뜻입니까? 여기가 자극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체의 자극점이 그리고 어느 쪽 방향으로? 위쪽, 오른 위쪽 방향으로 뭐 필요하다면 북, 동,
방향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을 크게 하고 어떤 물체는 이렇게 해놨어요. F1, F2. 방향은 오른 위쪽으로 똑같네요. 이제 화살표 길이가 달라요. 뭔 뜻일까요? 그치, F1이 좀 더 큰 힘을 줬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모든 종이가 정확하게 있어서 이 길이가 2cm 되고 이 길이가 4cm 된다면 힘이 2배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겠죠. 힘의 3요소, 작용점, 방향, 그리고 그 크기.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면 물리 고전역학에서 맨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면 이런 책에는 아직은 안 나오는데 어차피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아까 물체의 운동 상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 고전역학에서는 물체의 크기라든지 또는 물체가 변형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려하지 않은, 흔히 말하는 강체에서 크기는 없는, 그리고 질량까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은 안 일어났고 물체의 운동 상태라 불러주면은 우리가 운동의 방향과 그 빠르기, 이걸 우리는 운동 상태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운동 상태는 운동의 방향과 그리고 그 빠르기예요. 역시 방향이 있다고요. 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해볼게요. 아까 물체란 놈이, 다시 힘이란 놈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됐는데요. 플러스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방향과 빠르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매번 분리할 때 가장 맨 처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빠르기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방향 빠르기가 일정하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하겠어요. 방향과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그래서 직선으로 쭉 갑니다 하는 거예요. 등속 운동이라는 의미를 쓰겠습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쓰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속도 운동이라든지 등속 직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쓰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닌 나머지 운동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한데요. 이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등속 운동에서는 x축, 시간축에 대해서 한글로 시간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y축, 속도를 쓰는데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물체는 질량이 크든 작든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어쨌든 알짜임은 000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 알겠어요? 8톤 트럭이 시속 100km를 가고 있어요. 반면 내가 탄 자전거가 시속 10km를 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더 큰 알짜임이 걸릴까요? 다시 한 번 더. 8톤 트럭이 시속 100km로 가고 있고요. 등속 직선도 가고 있고요. 내가 몰고 있는 자전거가 시속 10km로 등속 직선도 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걸릴 알짜임이 더 크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면 어쨌든 R자의 크기는 0이라고요. 질량 크든 속도가 빠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 한 번 함정에 빠지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한다면 R자 힘의 크기, 힘을 여러 개, 그 물체에 작은 힘 여러 개를 합쳐보면 어차피 0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자전거 타고 등속으로 가려면 페달 안 밟고 있으면 등속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페달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바닥과 뭐가 있기 때문에 마찰력, 공기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속력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저희 가봤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은 속력을 계속 달리려면 계속 페달 밟아주면서 공기의 저항력, 바닥과의 마찰력과 상쇄할 만한 어떤 힘들을 내가 줘야 돼요. 그래서 R자의 크기, 그래서 0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요. 알겠습니까? 만약 내가 탄 자전거가 마찰이 없는 공기의 저항력이 있는 그곳에 갔다면은 굳이 페달 안 밟아도 등속으로 쭉 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과학에서 뭐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이 소개되는데요. 실제로 구현하기가 어렵죠. 알겠어요? 그럼 이런 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는데요. 질량 m짜리가 오른쪽 V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힘을 어떻게 줬습니까? 하는데요. 힘을 운동 방향으로 줘볼까요?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줘볼까요?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힘을 줘봤어요 라고 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방향은 그대로 일정합니다.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데요? 예, 빠르기가 바뀝니다. 운동 방향에 힘이 주어진다면 그 빠르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한다면 빠르기가 감소하는,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줄 때 1N 줬다가 100N 줬다가 지나밖에 왔다 갔다 주는 게 아니라 만약 10N 힘으로 일정하게 준다면 하겠어요. 이 힘이 일정한 힘을 준다면 하겠어요. 그때는 얘는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뤄야 되는 운동이에요. 물리 원정도 수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운동은 바로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필요하다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거 이상에 대해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이 완벽하게 직각으로 걸려요. 그러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이 비스하게 걸리지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 2 정도 수준. 중3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중2 말고 중3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1학기 정도 끝난 뒤에 뭐 이게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거 없나 하면서 그때 다룰 정도 됩니다. 이거 다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던 얘기예요. 말아요. 그러되면 힘이 완벽하게 직각으로 하면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방향은 지속적으로 평화되고 하면 비스하게 힘이 작용한다면 방향 빠르기가 모두 다 평화되겠습니다. 특히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때 작용한 이 힘을 우리는 구심력, 그때 작용하는 가속도를 구심가속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직 여러분한테 이 얘기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등속 원운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속 운동이 되겠다는 것은, 등속도 운동이 되겠다는 것은 반드시 직선으로만 갔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리에서 항상 다룰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다르면 이 밑에 거는 굳이 안 다뤄도 상관없다 하겠어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FR자인 V는 어떻다? 0이에요. 지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과 뭐하게? 무관하게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관하게 R자임은 0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속도도 0이다라고 쓸 수 있는 운동입니다. X축 시간축이 돼서 Y축 속도가 일정하다는 하겠네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이쪽은 면적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세크고요. 시간의 단위가 세커예요. 미터 세커가 면적 곱해지죠. 그래서 면적은 S 이동 거리이 됩니다. 나중에 이동 거리하고 변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데요. 뭐 직선을 쭉 이동하다 보니까 변이와 이동 거리가 서로 같은 상황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시간에 대해서 변이를 하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시간과 변이,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묻습니다. 기울기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량을 묻는 기울기라는 것입니다. x는 누굽니까? 하면 시간이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y축, 위치의 변화, 변의 변화, 이 부분은 속도가 있습니다. 엄밀한 속도와 속력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잠시만 쓰시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답니다. 아까 말했죠. 이런 것들 등가속도 시속운동이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가속도가 양이라고 쓰겠습니다. 뭔 뜻입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 그림에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는 또는 변이는 또는 이동 거리는 하겠습니다. 이걸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주겠습니다. 나중에 등가속 직선 운동 공부하면서 이 그래프의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밀하게 다루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일자의 감소하는 운동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이 경우는 가속도가 음이다라고 쓰겠습니다. 가속도가 음인 것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시간에 대해서 위치 변이는 이런 식으로 커브가 그려지게 됩니다. 역시 2차 함수적인 그래프로 표시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속도가 음으로 떨어지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잠시만 놔둘게요. 제가 이런 거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한테 세페이드 12.3의 맨 첫 번째 챕터 1을 가르쳤는데요. 앞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길이에 대한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그래서 길이를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정의내렸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쓱 보시고 뒤쪽에 문제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봐보시고 답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는 게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세요.
자, 우리는 힘의 종류를 좀 한번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힘의 종류를. 힘이 접촉이 반드시 필자입니다. 필수적인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는 반면 접촉과는 무관하게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되는 힘이 있겠습니다.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마찰력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그래서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세상에는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가 있고요.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내가 땅을 딛고 걸어간다는 것은, 그치? 이 땅을 딛고 걸어가는 것은 땅과 내 발 사이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찰력으로 딛고 걸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눈이 와서 눈길이 좀 많이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이 눈길에서는 마찰력이 여러분들 신발과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커야 좋겠죠. 마찰이 작으면 그대로 해놓고 잘못하면 엎어질 수 있죠. 다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그러면 마찰력을 나타내는 마찰력에 대해서 무엇이 이제 작용합니까? 하는데요. 이 마찰력은 U는 마찰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 계수. 이 마찰 계수는 바닥면과 물체 사이에 거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바닥을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막 걸어갑니다. 근데 만약 이게 얼어붙은 빙판길이었다면 빙판길은 마찰 계수가 작아지면서 마찰의 크기가 슈르들베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라지 N을 쓰면서 이 놈은 수직 항력이라는 뜻을 씁니다. 수직 항력은 바닥면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바닥면에 놓여있네요. 이 물체는 중력이라는 놈이 작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놈을 생각해보죠. 이놈한테는 당연히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죠? 가만히 놔두면 중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닥면에 이 물체를 놔뒀는데요. 중력 따라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중력 따라서 안 내려가고 있네요. 분명히 중력은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닥면 이 물체를 똑같이 이용하는 수직 항력이라는 힘을 쓴다고요. 그래서 중력과 수직 항력이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관계에 있어서 이 물체가 안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쌤, 그럼 중력 크기와 수직 항력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까? 하면 이게 수평면에 놓였을 때는 그러합니다. 좀 아직 어렵습니다. 만약에 빗면에 물체를 놔뒀다면 했어요. 빗면에 닥터 세타에 대해서 놔뒀다면 하겠습니다. 이 물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F1과 F2로 힘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힘의 합성 및 분해에 대해서는 챕터 2에서 다룬다 했습니다. 중력이 이렇게 내려가는 데 있어서 F1은 이 mg라는 중력, 질량 m에 대해서 mg라는 중력에 대해서 사인 세타만큼 올려요. 물론 아직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전기 이따 정도 수준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물체를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듭니다. 나중에 지구과학 쪽에 가면 이것을 이제 빗면에서 산사태 만들게 만드는 용력이라는 힘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 이렇게 한번 소개해 놓은 거죠. 그럼 F2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네요. 물체가 수직으로 누는 힘입니다.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이거는 힘 이렇게 쓸게요. 알겠습니까? 힘이라는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여기다 한번 말해주면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됐습니다. 그지? 지구가 분필 지우개를 당기는 힘 이게 중력이에요. 그러면 분필 지우개는 지구를 안 당길까요? 당겨요. 분필 지우개도 중력을 지구를 당겨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렇게 쓰게 됩니다. 힘은 아까 상호작용이었잖아.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말을 써도 되네요. 아, 마지막 요 둘이 관계가 무슨 관계하고? 작용, 반작용 관계야. 물리를 공부하면서 이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깡패의 주먹이 내 턱을 딱 때렸어. 깡패 주먹이 받는 힘이 클까요? 내 턱이 받는 힘이 클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작용, 반작용 이해해야 하는 게 깡패 주먹이 내 턱을 때리는데 오씨 턱은 들을 게 없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감각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요. 내가 똑같이 뺨 손바닥으로 딱 때린다 할 때 뺨을 맞는 것과 등판을 맞는 걸 보면 똑같은 내가 힘으로 때린다고 했어요. 뺨이 훨씬 아파요. 여기 감각점 수가 많아서 그래요. 작은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요. 이 작용반작용 A가 B한테 어찌어찌 하니까 B도 A한테 어찌어찌 한다. 이 작용반작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알겠습니까? 이 둘은 합성이 될 수 있는 힘일까요? 합성이 될 수 없는 힘일까요? 이 둘은 합성이 될 수 없는 힘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힘의 아까 말했지만 합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합성된 알짜 힘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만든 힘이 있었는데 바닥에 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그 두 개가 서로 힘의 평형, 합성해서 이꼴 제로가 되니까 이게 내려가서 올라가서도 안 이꼴이 된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2, 중3 기간 동안 계속 로테이션 연구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안 헷갈리게 하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된 얘기들을 하면서 야 이게 평행 관계 있어? 아니면 자기 반장 관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전에 F2라는 힘이 뭐라 했습니까?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른다 했습니다. 인원과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힘을 만들어 볼까 하겠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겨요. 물체가 지구를 당겨요. A가 B한테 어찌어찌 하니까 B도 A한테 어찌어찌 해 하면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다시 한번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되 작용, 반작용을 하려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지구가 물체에 떠받치. 지금 물체가 빗면을 A가 B한테 B도 A한테 빗면. 그치 빗면이 누구에게? 물체. 물체에게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른다 했는데 그렇다면 수직으로 또 받치는 힘 이해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F2를 쓸게요. 예, 이게 바로 수직 항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해요.
마찰계수 U에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을 쓰게 됩니다. 이걸 Q는 mg의 코사인 세타라는 아직 삼각함수 제대로 안 배웠죠? 네. 네, mg 코사인 세타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빗면이 물체에게 수직으로 떠받치는 이걸 수직항력이라 해서 mg 코사인 세타 요 각도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아마 이분한테 웬만해서는 빗면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더 올라가야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빗면에서는 수직항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마찰력은 커야 좋은 경우가 있고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내가 빙판길 이렇게 걸어갈 때는 빙판길 걸어갈 때는 아무리 마찰력이 크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슬리퍼 중에 닳고 달아갖고 맨들맨들한 슬리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을 보면은 우르블룩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게 마찰력이 더 클까요 하면 마찰계수가 아까 등산과 같이 올록볼록한 게 그게 마찰계수가 커요. 그래서 마찰이 커서 등산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빙판길에도 꾸벅꾸벅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슬리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잘못하면 와 다리 한번 찢어질 수 있죠. 그랬습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만약 걸어가다가 쫙 다리 찢는다면 박수 소리 나오죠. 그래서 그럼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들어갈까요? 워터파크에서 미끄럼틀.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미끄럼틀 타는데 물이 있으면은 워터파크에서 이제 내려가는 미끄럼틀에 물이 있으면 마찰계수가 작아지면서 쉽게 쑥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야 이건 뭐 등판 화상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빙판인데 이건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 그죠? 스피드 스케이트를 해갖고 가겠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 신발로 뛰어가는 것보다 스케이트 날로 이제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속력이 빠를 것이겠습니다. 뭐 하면서 스케이트 날이 마찰력을 작게 만들어 주면서 말입니다. 네, 역시 마찰계수. 마찰계수 U의 변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마찰력의 방향 무조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방금 얘기했듯이 마찰계수의 수직항력이 곱해지네요. 이 마찰계수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상태에 따라 쓰이는데요. 여기다가 뭐 이런 걸 놔두고 보죠. 한번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조각이 내려오는 것과 고무 지우개가 내려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더 많이 기울여야 내려올 수 있을까요? 고무지우개죠. 고무지우개는 바닥과 좀 더 마찰계수가 커서 내려가기가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마찰이 커서 움직이기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고무지우개가 한 개를 당기려고 합니다. 이제 한 개를 당기려고 신호에 따라서 한 개를 당기려고 합니다. 그 위에 한 개 더 있답니다. 네. 어떤 게 마찰이 더 크겠습니까? 한 개 더 놓은 거죠. 즉 물체 M이고 M이면 2M이 걸리니까 이 수직항력이 더 크게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마찰력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 중요
마찰력이 13페이지에 있네요. 예, 마찰력 정리 한번 더 보십시오. 13페이지에 마찰력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